안녕하십니까. 문학박사 선석열입니다. 전공은 한국사로 2024년 2월에 부산대학교 사학과에서 강의를 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입학했고 지금까지 47년이 되었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한국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은 40년이나 되었네요. 그래서 그 세월 동안에 저는 많은 역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커다란 변화, 충격과 외국에 나가서 역사 왜곡을 하는 데 대해서 전투적으로 논쟁을 한 적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제가 역사를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지식으로 암기하고 기억하는 것이 라기보다는, 그런 과거라기보다는, 단순한 과거라기보다는 역사 속에서 진실과 진리를 알아내는, 지금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 통찰력은 한국의 역사적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저와 함께 한국사의 다양한 측면을 탐험하며 우리는 한국사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알아갔으면 합니다. 많은 것을 서로 공유하고 좋은 역사 인식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된다면 저는 더없이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는 동로국이 부산에 있었다는 것을 한국 고대의 이두를 분석하여 증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에 있던 가야의 나라인 동로국의 중심이 어디인가, 그리고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어디로 이동했는가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네 복천동 고분군은 정기가야 동로국의 중심이었다는 것과, 이 동로국이 그 자연 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복천동 고분군을 통해 볼 때 주변의 공간과 보면은 동로국 사람들이 어떻게 공간을 인식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복천동 고분군의 분묘가 원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나, 그 원형을 살펴보는 것이고, 또 이 복천동 고분군의 유물 중에서 주목되는 것, 복천박물관의 상징물로 되어 있는 이 칠두령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었나 하는 것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강개토왕의 남정으로 인해서 이 신라 구원 전쟁이 부산의 동로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동로국이 어디로 이동했는가, 그 중심이 이동했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한 곳이 바로 연제구의 연산동 고분군입니다. 그래서 약 460년대부터 530년대 사이에 이 연산동 고분군은 바로 가야 동로국의 중심이었다는 것과, 그럼 우리가 전하는 동로국과 거칠상국의 역사적 실체가 어떠한 것이었는가 라는 것을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기와 후기로 나눌 때에 동로국을, 이 동로국의 대외 교통 지리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동로국의 중심은 복천동 고분군입니다. 동래구 복천동에 있는 이 복천동 고분군인데, 이것을 발굴하고 난 뒤에 알려진 사실로서 이 동로국의 자연 지리 환경을 보면 이 온천천 수계와 이제 수영강 수계가 중심이
그 지리가 됩니다. 수영강의 지류인 온천천. 그래서 여기에서 이 수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기의 복천동 고분군이 있는 곳과 온천천을 건너가면 연산동 고분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고읍성, 지금의 그 동네 부산지방정무청이 있는 곳이죠.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이 수영강 수계를 타고 올라가면은 동네 단청로로서 경주까지 이어집니다. 온천천 수계로 보면은 온천천 수계의 최상층은 노포동 두구동이 있는 곳입니다. 그 부산의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이 노포동 쪽에 지하철 기지창을 만들면서 많은 동로국 시기의 무덤과 주거 유적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한때는 혹시 이 노포동이 동로의 중심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로국은 동로의 거제도라는 설에 대한 반론은 바로 이 동로국이라는 독자가 바로 강을 뜻하거든요. 이 강을 중심으로 자연지리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동로구의 하천유역은 크게 수영강 수계와 온천천 수계로 나뉘어집니다. 그 동로구의 중심이었던 동네 복천동의 고분군, 복천동 고분군을 볼 때 거기에 맞닿는 강은 온천천입니다. 이 온천천 수계는 새병교에서 수영강의 합류 지점에 걸친 광역의 동네 폐총이 있었는데, 바로 이 동로구의 철 생산 기반이었고, 변안이나 가야의 철이 대외교역, 동해안 쪽을 통해서 철을 수출을 했고, 그 다음에 동남해안을 통해서 일본 열도로도 철을 수출했고, 심지어 대방군 낙랑군까지 했고, 또 사만 전체에 철을 공급하는 그러한 대외교역의 주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동네 폐총은 아주 중요한 거죠. 이 21세기에 들어와서 단순히 조개무지가 아니라 이 철기 시대에 그러한 유적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동로의 경제적 기반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수영강 하구는 기수지역, 그러니까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자원이 풍부하게 나옵니다. 현재는 뭐 수영강이 너무 작게 보이죠. 그 지금과는 달리 19세기에는 넓은 하류역을 형성하였고, 교통이 발달하여 상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이 고대 동로국에서 조선 후기 4대 상인 동네 상인, 내상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유명했습니다. 이곳에는 보통 우리가 조기이라면은 연평도를 인문지리 시간에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조선시대까지는 조기의 산란처, 집산지는 수영만입니다. 이 수영강 하류역이 바로 옛날에는 수영만이라고 할 수, 지금은 이제 바다로 내려가 버렸지만, 그 외에도 삼어, 황어, 연어, 언어 등의 산란처로서 어자원이 아주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개항 이후 인구 증가와 산업 발달로 이 식수와 산업용수의 폭증으로 인해서 모습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골짜기마다 내려오는 모든 강물들이 사람들이 살면서 식수로 쓰고, 또 그 농토에 물을 대버리니까 좁아져 버립니다. 아까도 나온 노포동 두우동까지 조선시대 기록에는 화물선이 다녔다는 겁니다. 돛담배들이. 지금 보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수영강 하류역에는 1940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위해서 이 군사용 수영공항을 만들어 늘은 하류역은 옛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60년대만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 백산이 있는 하류역과 백산 그 사이에 삼각주에 섬들이 있었어요. 군사시설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 수영강은 이 동남 해안 지역에서 군사적, 경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동로국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의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크게 외곽으로 볼 때 동네 단청로와 온천천 수계가 이 생활의 하나의 가장 공간적인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동래구 복천동 있는 이 지역은 우설형, 그리고 그 약간 동남쪽에 내성유적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1985년에 발굴을 해서 알려진 것인데, 여기에 외인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나 인날무술의 근거가 되는 유적이 아닌가, 뭐 이렇게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볼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복천동 고분군은 소혀 모양으로 쭉 나와 있거든요. 동쪽으로는 자청룡이라고 해서 무덤을 감싸고 있고, 서쪽에는 우백호라고 해서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학이 이 고분군을 품고 있는 듯한 아주 명당 자리라고 합니다. 이건 뭐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몰래 여기에다가 그 무덤을 쓰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에 이 지역을 수모 외인이 뭘 했느냐 하는 겁니다. 외인들은 철을 수출한 대가로 받아온 노예들이거든요. 일본 열도의 외인인 노예 외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복천동 고분군을 지키는 수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공간 인식에서 중요한 부분, 근데 복천동 고분군도 소혀 모양 우설형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 460년대에 옮겨가는 연산동 고분군 이 중심이 이동하는데 이 역시 우설형입니다. 아주 그 특이한 풍수지리, 이 풍수지리는 중국의 풍수지리가 아니고 고조선 때부터 내려오는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 신선선자에 종교교자를 써서 그의 풍수지리가 있었던 거죠. 지금도 이제 논란이 있죠. 고조선 시대에 이미 도교의 원류가 있었는데 서쪽으로 중국으로 들어간 것은 도교가 되고, 한반도로 보급이 된 것은 선교라고, 유불선의 고대의 3대 종교인 유교, 불교, 도교라는 선교라고 하는, 우리는 도교를 하지 않고 이제 선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덤이 있는 자청룡 우백호로 구성되어 있는 이 고분군을 저 서쪽에 동래구나 연제구 쪽에 있는 곳에서 볼 때는 이곳은 온천천을 경계로 저성의 세계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장춘로, 온천동에 그 우장춘로를 만들면서 많은 그 집터가 발견됐거든요. 이 일대에서 거제동이라든지 이 연산동 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들은 이성의 세계, 사람이 사는 세계고, 그 동쪽 편은 죽은 자가 사는 세계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산동 고분군의 경우는 이와는 좀 다른 인식이, 공간 인식이 있습니다. 좀 구조가 다르죠. 오히려 연산동 고분이 동쪽에 거칠상군의 취소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천동 고분군에 대해서는 이 소위 일제의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인달무술을 깨뜨린 최초의 증거 유적으로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서 출토된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발굴을 했는데, 여기에서 출토된 갑옷이 약 350년대라고 하면은 일본에서 나온 똑같은 거에 410년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360년, 50년대에 갑옷을 가지고 있는 군사문화가 우수한 이 지역을, 가야 지역을 왜가 어떻게 369년 일본 서기 신공기에 나오는 것처럼 정복할 수 있느냐? 일본인 학자들이 처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엄청나게 많은 일본인 학자들이 와서 이 유적들을 보고 갔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마이니치 신문에서도 그 당시에 뭐 인날무술은 무너졌다고 하는 그런 제목의 논설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것을 유지, 관리, 연구하기 위해서 박물관, 즉 복전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전공 교수들과의 논쟁이 벌어졌어요. 보통 신라 왕릉처럼 아주 높은 봉토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부산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공학자들은 원래 가야무덤은 그렇게 안 생겼다. 보는 바와 같이 사각형의 그 해양목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죠. 묘역을. 그래서 사각형이 큰 것은 주곽이고 작은 것은 부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오른쪽 편에 보면 하얀 건물이 보면 이게 이제 야외 전시관이죠. 그래서 몇 년간의 논란 끝에 결국은 학자들의 원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부산시에서 복전박물관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연산동 고분군은 신라 왕릉처럼 마운드가 높게 만들어져요. 물론 신라 왕릉처럼 그렇게 크고 높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복천동 고분군의 하나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칠두령입니다. 좌우 위로 7개의 방울이 한 옷에 붙어 있고, 그 아래 자루가 있어 나무에 끼워서 제의를 행하는 그런 유물로 봅니다. 근데 정감박물관에 보면은 좀 의외의 그런 유물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 중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도면입니다. 톡이죠. 톡인데 그 가운데 아래쪽에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도면으로 그린 것인데, 이것하고 이제 비교가 된다는 거죠. 비교가 되는데,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과 같이 해랑이 있고, 이런 해랑이 있고 하는 그런 이 지붕이 있고, 이 정감박물관에 나왔다면 이것은 그것이죠. 음락 정도 되는 규모의 제사를 지내는 제당이 있었다. 물론 그보다 앞에 3세기, 1, 3세기 때 있는 소도의 연장선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의를 행하는, 물론 이제 구급에는 더 큰 게 있었겠죠. 어떤 건조물들이 있을 거로 보는데, 아직은 그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칠두령이 바로 그런 제당에서 제의를 행하는 증거유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어서 안타까운데 이 전문 연구자들의 연구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기 400년에 이 동아시아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고구려 강개토왕이 신라 구원 전쟁을 펼치면서 보병기병 혼성부대 약 5만을 동원해 가지고 신라를 왜가 쳐들어와서 신라 수도를 포위했는데 점령하고 있었는데 고구려군이 이를 몰아내고 그 여파로 낙동강 하류 유역에 이 동로국이나 김해구야국 즉 금강가야 연맹이 공격해서 이들이 무너지고 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점차 세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래구 복천동에 있는 복천동 고분군 축조 집단이 온천천을 건너서 연산동 고분군을 축조한 것으로 봅니다. 또 어떤 주장에서는 세력이 교체됐다. 동로구의 주도 세력이 복천동 축조 집단에 고분군 축조 집단에서 연산동 고분군으로 축조하는 연산동에 연제구에 있는 세력이 주도권을 빼앗아 가지고 그 세력이 만든 것이 연산동 고분군이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천동 고분군에서 왕릉급 무덤이 사라지고 난 뒤에 바로 연산동 고분군에 나타난다는 거죠. 복천동 고분군은 그 이상 별 무덤이 이렇다 할 무덤이 없습니다. 이걸로 볼 때는 세력이 이동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일설에는 금강가야 연맹의 제철 기술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강개토왕 남정 이후로 해체가 되면서 아라가야나 대가야나 이런 쪽으로 이동했다고 이주해갔다고 보는 일본 열도로도 이주해갔다고 보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주장도 있습니다. 이 후기가야 동로구의 중심은 연산동 고분군이라고 보는 것이 유력한 설입니다. 연산동 고분군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조성된 삼국시대 고분군으로 배산에서 북쪽으로 내려오는 완만한 능선을 따라 18기의 지배자의 무덤, 그 봉군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고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사지에는 아직 전혀 발굴도 못한 부분들이 있죠. 1000여 개의 고분이 분포돼 물론 여기에는 조선시대의 무덤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기에는 아무런 전시관도 없고 이게 사실 부산시나 연제구의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존에는 우리가 복천동 고분군이 발굴되기 이전부터 부산은 신라지역이라고 봐왔습니다. 뒤에 나오는 거칠상국이 탈해왕 때 80년경에 신라에 정복당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울산의 우지상국과 이 부산의 거칠상국이 탈해왕 때 복속당했다, 정복당했다 이렇게 봐왔습니다. 근데 정통사학자들은 아무도 안 믿어요. 그것을.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을 타고 와서 했다는데 말을 타고 전쟁하는 기마전술은 서기 300년 이후입니다. 서기 80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그런 억설을 가지고 그걸 통설로 삼아 가지고 연산동 고분군을 사적으로 지정할 때 이 연산동 고분군을 신라 유적이라고 사적이라고 보려고 했습니다. 획책을 했죠. 그래서 이제 부산 지역에서 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청회 내지는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발표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토론자로 가게 됐는데 대구에 있는 교수님이 갑자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하고 대구에 있는 그분이 토론자로 했는데 토론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이건 가야의 사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동로구가 거칠상구 역사적 실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문 가야사 하는 연구자들도 기존 연구자들도 다 부산 지역이라면 거칠상국이라 그래요. 왜 삼국사기에 거칠상국이 나오는데 왜 인정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삼국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진수가 쓴 사만시대의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신문과 같이 전하고 있는 그 삼국지 위서동의전에 변진 즉 변환의 동로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외에 거의 모든 나라들은 삼국사기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삼국사기에는 삼국지의 내용이 없어요. 전혀. 그것은 당태종 이세민이 삼국지를 굉장히 안 곱게 봤습니다. 중화사상이 없는, 그리고 진수라는 그 역사가의 문장 수준이 낮았다는 거죠. 28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420년대에 중국의 유명한 그 한학자인 범엽이 이 진수의 삼국지를 이거는 문장도 안 되는 거다 해가지고 자기가 쓴 게 후한서입니다. 중국의 삼국시대보다 앞시대거든요. 한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 진수의 삼국지를 아예 제껴버립니다. 후한서만 가지고 막 연구를 하려고 하거든요. 답답할 노릇이죠. 후한의 상황이지 3세기 때의 상황이 아닙니다. 2세기 전반까지 후한 왕조의 사실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3세기를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왜 삼국사기에 실리잖아요. 당태종이 그 전에 역대 왕조의 단대사, 정사들을 재검증을 할 때 진수의 삼국지를 빼려고 했는데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삼국 역사를 다 다룬 책이 진수의 삼국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넣었는데 거의 뭐 검서 비슷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정을 잘 몰랐던 한국 쪽, 우리나라 한국 고대의 학자들이나 역사가들도 그냥 진수의 삼국지를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이걸 처음 본 사람이 바로 조선 선조 때 인민회란 전후에 전란통에 그 우리나라 역사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수의 삼국지를 보니까 그 나라 사만의 78개국을 비정을 하니까 그전에는 사만삼국이 돼가지고 사만을 마한, 고구려, 변한, 백제, 진한, 신라 이렇게 했어요. 가야를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야는 이미 망하기 때문에 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한 가야인데 빼고 백제를 변한으로 왜곡을 시켜버린 거죠. 당태종 때. 그래서 다 그렇게 사만삼국으로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것도 뭐라고 그럽니까? 사만통일이라고.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하고 난 사만일통이라고 했거든요. 사만통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한백겸 선생이 조선시대에 와서 16세기 초에 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실학자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삼국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도 동로구의 위치 이런 것을 조선시대 시대의 그 이두로서 막 위치를 비정해 보았죠. 거의 다 맞습니다. 근데 동로구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로구가 거칠상이 왜 튀어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동 고분군에 대해서는 그 기속성 논란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 양식의 무덤이 영남 지역은 최초입니다. 이게 가야지기에서 나왔다는 또 가장 큰 의의가 있는 거죠. 신라가 그것을 모방해 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강계동 남정 이후 신라가 양산을 거점으로 압박하자 동록의 중심 세력이 옥천동으로 에서 연산동으로 이동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한 주장입니다. 이런 박물관 전시관이 설립되지 못해서 연구가 미흡하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부분은 530년대 이전에는 가야의 동록을 존속했다가 신라가 병합한 이후에는 아까 연산동 고분군이 있을 때 신라가 병합을 했거든요. 470년대에 와서 이제 제압을 한 거죠. 근데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후기 동록은 간접 지배를 받게 되죠. 그 거칠상군을 설치하여서 통치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황령산이죠. 황령산 아래에 있는 세력이라 해서 이 거칠산 어떤 지명을 붙일 때 그렇게 많이 붙여요. 엄나가 이름도 그렇게 되어 있었겠죠. 거칠산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 부산 지역의 중심 지역이니까 기록에는 군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칠산군이라고 지리지에는 나오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거칠삼국, 장삼국, 내삼국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지만 이 거칠삼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한 것이 아닙니다. 거칠상군이라고 신라가 명명한 군현 이름, 거칠상군에서 유래된 국명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신라 때까지의 상황에서 부산은 아주 중요한 그런 전략적 또는 요충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외 교통로를 보면은 앞에서도 입지 조건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동로에는 양산 단청로라고 해서 이 낙동강하고 다대포에서 양산, 경주로 가서 영덕까지 가는 단청로가 있습니다. 아주 빨리 신라 수도 경주로 쳐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또 신라가 이쪽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는 길이기도 하죠. 우리 신라 하대의 신무왕, 즉 김우징이 왕위 계승 경탈전을 벌이다가 패배해가지고 결국은 이 경주에서 양산으로 단청로로 해서 장보고가 있는 청해진 완도까지 피신을 하거든요. 최단 거리로 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래 단청로입니다. 이것은 사실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질적으로는 이렇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주변에 관련 유적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강에서 울주군 양산 동부를 거쳐서 웅촌, 원래 웅상 웅촌으로 가고 경주 외동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대외 교통로로서는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직은 유적이 많이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기초가 주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형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라가 각 지역에 있는 토속적인 제사들을 국가적인 제사 체계에 편입을 하는 것이죠. 이 형변은 이제 밀락동 백산 쪽에 있는 겁니다. 그 옆이 경상 좌수영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 형변은 보면 경주에서 신라 서울에서 울산 그 외향인 울산으로 나와 가지고 동남해를 거쳐서 형변으로 옵니다. 이미 남해 해신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해양 제사를 지내고 선박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동남 방향으로 가면은 서시마를 거쳐서 일본 열도로 가는 대외 항로가 되고, 또 하나는 계속 남쪽으로, 서쪽으로 계속 남해안을 통해서 중국으로 가는 대중항로가 됩니다. 그래서 신라에서도 이 부산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대외교통로에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동로국의 지역에 대해서 답사적인 형태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좋아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어렵게 설명을 한 게 잘못이겠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